FBI로부터 온 첩보. 저희 사무실로 이제 한라인으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입항하는 옥계항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코카인이 적재돼 있다, 은닉돼 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마약이 실린 대형 화물선이 한국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을 해가지고 가야 되고, 그다음 인터폴에 즉석 수배하는 절차하고 그것도 파악해놓고. 본청에서는 이제 미국 FBI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래가 저희한테 바로 그냥 하더라고. 배 안에 코카인이 한 150에서 100kg에서 150kg가 실려있다. 입항까지 남은 시간은 단 갔다가 하루.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왔다가 2월 11일에 파나마에서 저희 당지랑으로 왔습니다. 대한민국 당지랑.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옥양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얘가 이제 해상 표류를 했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보트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접선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23 경계단에다가 저희가 이제 또 부탁을 했죠. 좀 지켜봐달라. 직원들이 다 대기하고 있었고 입항할 때까지 이 배만 집중적으로 지킵니다. 지난 4월 2일 새벽 강릉 옥계항. 동이 트자 수색 작전이 시작됩니다. 마약을 찾기 위해 90여 명의 합동 수사단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지금부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윤동연 압수수색 검정영장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박은 침몰 등에 대비해 마련하는 이중벽 등 숨은 공간이 많아 특히 수색이 어렵습니다. 선박은 일반 육상에서 우리가 마약을 찾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큰 상선 같은 경우는 우리 육상 빌딩 265m 가량 정도 되는데 보통 큰 상선은 3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육상 빌딩을 가로 눕혀서 그 전체를 수색하는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첩보를 어떻게든 현출시켜야 된다, 찾아야 된다. 3만 톤이 넘는 크기의 중형 벌크선. 페루에서 출발한 이 선박은 원래 파나마와 중국 등을 거쳐 옥계항에서 시멘트를 적재할 예정이었습니다. 마약이 있을 법한 밀실을 집중 수색한 지 3시간. 수색을 하면서 저희 마수대 쪽은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제일 유력한 위치인 기관실, 그 아래 어퍼데크라 해서 그 아래를 저희가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런 비슷한 맨홀 뚜껑이 있는데 그런 뚜껑들이 기관실에는 뭐 물을 보관하는 장소, 그다음에 F4라는 그런 윤활유라든지 이런 것들 보관하는 장소, 그다음에 그 사육류 같은 그런 보관하는 장소들이 다 맨홀 뚜껑으로 돼 있어요. 기관실 옆에 숨겨진 공간. 맨홀을 열자 무엇보다 그 앞에 선적물 같은 게 뭐 김, 철막대기 같은 게 좀 쌓여 있었거든요. 일부러 덤핑해 놓은 예, 그래서 느낌. 좀 의심이 돼서 거기를 좀 열어보라고. 마약 자루가 쌓여 있습니다. FBI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냥 이렇게. 그거밖에 뭐 무슨 말을 못하게. 1kg 단위로 포장된 고체 블록이 총 1690개. 마약 가니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가 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양. 크레인까지 동원됐습니다. 국내 마약 사건을 통틀어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무려 6,70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대체 누가, 왜 이렇게 많은 양의 코카인을 한국으로 보내려 했을까? 그럼 그거 한 번 있지?
저쪽 빼놓고 다시 따라갈까고. 마약 운반선이 한국으로 향한다는 첩보를 제공한 미 연방수사국 FBI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FBI는 아시아 시장에 마약을 밀매하는 중남미 마약 조직을 쫓고 있었다 합니다. How closely do you and South Korea cooperate on drug smuggling, including this OK port incident? So the FBI maintains extremely close relations with all law enforcement partners in South Korea. Based on our intelligence and historical investigations, criminal organizations yield the highest profit by smuggling their cocaine into the US, European, and Asian markets. So our FBI standard operations require collaboration with a nation where we believe illegal drugs will ultimately be offloaded. And in this case, it was South Korea. 중남미와 필리핀 등 2개국 이상의 마약 조직이 합작한 사건. 현장과 압수품에서 발견된 증거 자료는 인터폴과 공유해 국제 마약 카르텔을 추적하는 데 이용될 예정입니다. 마약 포장지에서 그 현출되는 지문, 저 포장지를 포장하는 어떤 그 구성원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지문들을 현출해가지고서는 지금 확보하는 장면이거든요. 지문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수사 결과 운반책으로 고용된 이들은 필리핀 선원 8명. 코카인을 제조하고 선박에 실은 이들은 중남미의 마약 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장 형태를 보면은 이게 그 뭐 폭스바겐이나 디올이나 아이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 상투별로 포장 형태가 같습니다. 이렇게 포장지를 보면은 이렇게 각자별로 포장된 별로 이렇게 마킹이 틀리게 돼 있거든요. 자기네들 이거 만드는 그 조직을 표시하는 어떤 그런 상표로 보여집니다. 포장은 거의 1kg 단위로 이렇게 둘러 정확하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페루에서 출항한 뒤 인근 해상에서 보트를 통해 마약을 실었습니다. 항만의 검색망을 피하려는 수법입니다. 이후 일본, 제주, 중국을 거치며 공해상에서 보트를 통해 마약을 하역하려다 실패하고 당진항을 거쳤다가 옥계함까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약의 최종 목적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Do you understand? 예. 그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You can have your lawyer. 확실한 건 중남미 마약 카르텔이 한국을 새로운 유입 통로로 삼았던 겁니다. 필리핀 이 선원들은 이 운반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한 1억, 7,500에서 1억 정도를 1인당 받기로 했습니다. 받기로 했고, 그렇다 보니까 중남미 카르텔을 마약을 필리핀 카르텔하고 이제 같이 해가지고 선원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마약을 운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약이 운반되면 어느 정도 장소로 가면 던지는 거. 과연 이게 이 물건이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오라고 하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강원도 횡성군. 마을을 벗어나자 공장이 보입니다. 지난해 또 다른 국제 마약 조직은 이곳에서 코카인을 제조했습니다. 캐나다의 마약 조직원인 이들은 해상을 통해 코카인 원액을 들여온 뒤 한국에서 구입한 화학약품을 섞어 코카인을 제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콜롬비아에서 코카인 제조 기술자 2명이 입국하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 마약 그 카르텔의 보스와 캐나다 깽단의 보스가 둘이 이제 잘 아는 관계고, 잘 캐나다에서 그 원료 물질과
그 코카인 제조의 그 기술자를 보낼 테니 캐나다에서는 그 자기네 깽단 그 조직원을 국내 판매 총책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만나서 코카인이 제조됐고 그 캐나다 깽단 그 조직원한테 주고 그 조직원은 국내 내국인 판매책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국내에 이제 팔게 하게끔 된 그런 체계죠. 이들은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을 근거지 삼아 코카인 국내 유통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코카인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위장 수사로 꼬리가 밟혔습니다. 규모가 컸고 한국에서 코카인이 제조됐다라는 것도 최초고 그것도 캐나다 깽단 조직원이 그리고 상당한 위치에 있는 깽단 조직원이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코카인 제조 기술자들이 직접 와서 한국에서 코카인을 제조했다라는 게 최초고 이례적인 일이죠. 이들은 국내 유통 외에도 한국에서 직접 제조한 코카인 일부를 시멘트로 위장해 호주로 보내려 했습니다. 마약 조직은 어떻게 농촌 마을에 마약 공장을 세울 수 있었던 걸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추정신문의 김영원 PD라고 하는데요. 그때 단기 3개월 계약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튜닝한다고. 뭘 튜닝해요? 자동차 튜닝한다고 얘기했었다고요. 아, 자동차 튜닝한다고요? 네네. 창고 있잖아요. 네. 거기 혹시 주인공이 혹시 어느 분인지 아시죠? 되게 한적하잖아. 사람도 없고 차 교통량도 많지 않고 또 여기 넘어가면 새마을 IC도 가깝고. 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죠. 소름이지 완전히. 바로 옆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이번 코카인 제조 및 유통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만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캐나다 국적 그 갱단 출신의 그 총책이 소유하고 있다가 압수된 코카인 61kg입니다. 이제 유통하기에 용이하도록 1kg 정량을 블록 형태로 제조한 것이고 이 뒷면을 보시면 여기 UN이라고 적힌 마크가 확인됩니다. 네. 이 UN이라는 마크는 이제 캐나다의 유명한 범죄 조직인 UN의 이 관리하는 또는 유통하는 마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5g 또는 10g 단위로 소형 지퍼백에 담은 다음에 이제 소매 단위로 유통이 되는 구조입니다. 계속 여기 남아 있는 거였던 거예요. 국제 마약 카르텔이 한국을 마약 생산 기지이자 유통 통로로 삼으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수사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콜롬비아, 캐나다, 호주, 대한민국 최소 4개국 이상의 다국적 공범들이 연루된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범행이었습니다. 국제 마약 조직이 직접 조직원들을 국내로 침투시켜서 국내 유통 시장까지 개입하려고 하는 정황들이 확인되는 것인데 이는 결국 그 대한민국의 마약 시장이 국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판단이 들기에 국내 마약 시장의 상황이 악화 일변도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캐나다 국적의 판매 총책과 한국인 공범이 검거됐습니다. 코카인인지 알고 왔지? 아니요, 저 전달해주는 그 뭔지 알고 왔어. 자, 이거 너 핸드폰 내놔. 자, 현 시간 가만 있어.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 김상범 경입니다. 자, 코카인 소지 혐의 판매 미수 혐의로 현 시간 긴급 체포합니다. 현 시간 1시 45분. 주범인 이들은 1심 재판에서 각기 징역 20년,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피의자는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체포 적부심 청구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 들었죠? 있다. 전화해. 예, 알겠습니다. 경찰관입니다. 많은 관련성 의뢰한 개인 체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변명할 때 이걸 분량 좀 더 발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 좀 보셨죠? 네. 화나지 마세요. 네,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려 한 코카인은 시가 300억 원 상당. 이거 얼마예요? 안 세웠어요. 피의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조사 과정에 자기네는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코카인을 제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얘가 무슨 이런 미친 소리를 하나라고 했는데 그 원료 물질을 봤을 때는 아 그게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코카인 원액은 정제하기 전 단계의 반제품이라 간이 시약으로는 마약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세관의 단속도 속수무책인 겁니다. 저희도 그 452kg에 있는 드럼통에서 그 NIK 시약이라고 그 마약 간이 테스트 시약 검사를 했거든요. 양성 반응이 안 나왔습니다. 그건 양성 반응이 안 나오니까 그게 들어오더라도 마약인지는 몰라요. 세계 최대의 마약 밀매 카르텔. 그들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지난 3월 미 국무부는 대한민국을 국제 마약 밀매의 새로운 허브로 제목했습니다. 국제 마약 조직이 단속이 강화된 북미와 유럽을 대신해 한국을 마약 밀매 환승 허브로 삼을 것이란 경고. 그리고 그 우려는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약 2만 3천 명. 하지만 실제 마약 중독자는 최소 30배, 70만 명에 달할 걸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마약은 어떻게 퍼지고 있는 걸까요? 주정 60분은 중독자로 시작해 결국 마약을 운반하게 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서울의 한 번화가. 이곳에서 수정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 그녀가 찾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마약입니다. 아, 찾았어요. 여기인데, 아, 여기가 맞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계단에서 뭘 떨어뜨렸다고? 네, 뭐 USB? 네, 여기 맞죠? 네. 왜요? 아, 지금 저게 엄청 중요한 거라서 여태까지 못 찾고 있다가. 못 찾았어요? 그때도. 그쵸. 한참 찾았는데. 근데 그게 지금 계단이 막혀 있더라고요. 새로 공사. 막혀있어요?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사인이 붙이려다가 여기다 떨어뜨렸어요. 수정 씨는 과거 마약 운반책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마약을 숨겨놓았던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아, 못 찾겠어. 한 4번 정도? 오늘까지 한 4번 정도 여기 찾아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못 찾을 것 같아요. 이곳을 몇 번이고 다시 찾은 이유. 수정 씨는 단 하루도 마약 없이 버티기 힘든 마약 중독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약이 없으면은 필폰을 안 하면 되게 무기력하고 죽고 싶고 우울증이 심하게 오고 잠만 계속 자긴 했는데 어쩌다가 잠들면 괜찮아요. 잠들고 일어나면 문제인 거죠. 하루라도 필로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새벽에 차를 끌고 와서 찾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여기 왔던 것 같아요. 마약은 텔레그램 같은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실명을 드러내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지불하면 판매자는 제3의 장소에 마약을 감춰놓고 좌표를 공유해 구매자가 직접 마약을 찾도록 합니다.
이때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는 일을 운반체, 일명 드로퍼라 칭합니다. 제가 이제 마약이 한 톤 없어지니까 드로퍼를 이제 알게 됐어요. 제 상선이 드로퍼를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드랍을 하면서 돈이 생기니까 그걸로 마약을 샀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30분 안에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현실. 그 뒤엔 비대면으로 빠르게 이루어지는 판매 구조가 있습니다. 완전 초정밀 저울이라서 0.001까지. 그럼 그거를 여기다 이제 약을 올려놓고 재는 거예요? 네, 재서 덜어가지고 넣는 거죠. 통째로. 지문 안 지키는 이런 장갑? 왜냐면 이게 달라붙어야지 봉투를 만지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2년간 드로퍼로 전국을 누빈 수정 씨. 천안, 인천, 수원, 광주, 대구, 부산, 일산. 네, 그렇게 뿌렸던 것 같아요. 모텔 가서 또 소분해서 만들어갖고 다음날 뿌리고 이렇게 해서 점점 수도권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많이 이제 다 뿌렸으니까 끝. 그럼 좀 얼마를 받아요? 400, 500 정도 이렇게 받아요. 이제 2층에 가면 여기 붙어 있다 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아, 세 군데 찍어 있는 거예요? 네. 마약상으로부터 마약을 받아 소분한 뒤 지시받은 주소에 눈에 띄지 않게 숨겨놓으면 큰 보상이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마약을 유통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마약을 구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수정 씨가 드로퍼로 일하던 당시 마약 거래를 위해 마약을 숨겨놓던 현장에 동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약이 있을까봐 좀 떨리긴 해요. 그걸 뭐라 그러지? 정말로 약이 발견이 된다면 갈망도 올 것 같기도 하고 가져가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대형 상가 건물. 여기가 맞아요. 인적이 드문 계단. 이곳도 마약을 숨기는 비밀 장소였습니다. 없어요. 팔려가는 거죠. 좌표가 나갔다 손님한테. 그만큼 그렇게 소비가 많아요. 바로바로. 네, 많아요. 100g 정도 했을 때 일주일? 서울하고 인천은 금방 나가니까 일주일 만에 이제 거의 없어지죠. CCTV 사각지대라면 야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 범죄는 불가능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마약을 유통하던 중 결국 체포돼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난 뒤 수정 씨가 찾은 곳은 한 사설 마약 중독 재활센터였습니다. 중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2년 전에 입수하기 전에 근데 처음 보낸 메일에 이게 보시면 근데 이렇게 주고받던 중에 검거가 돼서 교도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회를 다니면서 출소해서 들어온 거예요, 저 친구는. 치료받는 대상자들도 사실 이 자극적인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좀 안정되고 편안한 곳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도시는
사실 어디나 가도 자극적인 게 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수정 씨는 재활센터에서 입소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중독에서 벗어나려 노력 중입니다. 마약을 완전히 끊은 지 이제 90일. 이것도 다 뜯어놨어요. 여기도 카메라가 있나 싶어서. 그 정도로 심각했었거든요. 그리고 TV를 제가 여기를 잡아 뜯어가지고 액정이 나갔어요. 여기 뭐 몰카가 있다 생각이 때문에. 네, 이런 것도 다 뜯어보고. 심지어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인데 제가 그린 그림에도 몰카가 있는지 이렇게 다 뜯어보고. 이게 몰카 망상증이 저는 엄청 심하게 들어와서 필로폰을 할 때마다 그 몰카 망상증 때문에 집안을 진짜 다 부셔놔요. 누군가 자신을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의심이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약물 중독으로 인한 망상 장애가 시작된 겁니다. 수정 씨가 마약에 처음 노출됐던 날, 그날의 기억 때문입니다. 저는 강제 투약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신고할 자신은 없고 인터넷엔 떠돌아다니는 영상들이 많고 제 눈에 다 보이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하루 종일 찾아봐요. 그 동영상을, 제가 나온 동영상. 해외 사이트에 좀 부탁하고 돈 보내고 지워달라, 여기도 돈 보내고 지워달라, 이런 계속 반복하면서 정신병에 휘달리다가 임신 소식도 알게 되고 낙태도 하고 하니까 제 인생이 완전 180도 바뀌었더라고요. 마약에 중독되기 전까지 응급구조사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수정 씨. 하지만 단 한 번의 마약 노출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제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필로폰을 사서 먹은 적이 있어요. 콜라에 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그걸 심하게 겪고 있었는데 마약을 하면 그 생각이 안 나니까 다른 분들보다 더 빠르게 완전히 타락한 마약 중독자가 돼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마약 없인 단 몇 시간도 버티기 힘들었고 직장에선 해고됐습니다. 몸은 빠르게 망가져갔습니다. 어느새 자신은 사라지고 마약을 향한 갈망만 남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말도 어눌하고 하니까, 그리고 인지 기능이나 뭐 이런 거 기억력이 완전 떨어지고, 제가 여기 왔을 때 IQ를 했는데 78이 나오더라고요. 마약을 끊은 지 3달이 넘어가지만 마약을 향한 갈망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금단 현상이 되게 심해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프고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것도, 그 다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신경질 나고 되게 예민해요. 마지막에 잡혀갔을 때, 구속돼서 형사들이 저희 집으로 왔을 때 거의 죽을 지경이었어요. 저는 그때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간 게 제 삶의 터닝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 다라크에서 열심히 해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정 씨가 마약을 찾으려고 애썼던 그 장소엔 실제로 마약이 남아있을까? 제작진은 경찰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마약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면은 여기 비춰봐봐. 여기를 비춰봐봐. 여기 비춘다고? 지금 그 손 안 들어갔던데? 아니나? 뭔가 하나 끝으로 보냈거든. 현행법상 마약을 투약하는 것뿐 아니라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 이거예요? 네. 0.5g. 사슬은 맞지? 자국이 있어서 유전자 감식 한번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검정색 봉지는 유전자 검색 감정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지 또는 운반, 관리 그런 혐의로 적용돼서 이제 처벌받죠.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이렇게 처벌받죠. 물론 여기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면 바로 해야죠. 신고를 해야죠. 마약 투약, 유통 범죄는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10대와 20대 비율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약의 중독성 때문에 범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3년 안에 다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릅니다. 마약 중독 치료를 시작한 중독자 10명 중 8명은 도중에 치료를 중단합니다. 범죄가 반복되고 치료와 재활은 따라오지 못하는 사이 마약은 더 깊숙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중독의 확산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최전선에서 마약과 싸우고 있는 마약 범죄 수사대. 단속이 늘면서 작년 한 해 2만 명이 넘는 마약 사범이 검거됐습니다. 하루 60명 꼴입니다. 종가가 많아요. 약에 중독돼서 나오지를 못하는 예고. 근데 죄질이 좀 안 좋아요. 범죄 경력만 20개가 넘고. 오늘 아마 저기 오피스텔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조금 있으면 집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 집에 들어올 때 그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사범은 더 젊어졌습니다. 재범자도 늘었습니다. 48분에 주거지로 나오고 그 다음에 53분에 지하철 갔거든. 약간 움직였어. 아주 이동을 했단 말이야. 단발 같은데? 네, 단발인데? 단발에 베이지에 흰색 상의. 뒤에 여기다 내려줘봐. 용의자 검거를 위해 오피스텔 내부로 진입합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거 체포합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 추후 체포 부정 적부심 신청할 수 있어요. 얘기 다 들으셨죠? 다음으로 압수수색 진행할게요. 마약 사건에선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때도 이런 데 한 병도 없어서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돼. 마약류 시약 검사하는 거, 간이시약 검사하는 거. 중국어야지. 보통 일반인들은 뭐 집에 없잖아요, 그죠? 마약 검사를 위한 간이 키트입니다. 마약 판매상의 인적 사항이 적힌 노트까지 발견됩니다. 용의자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이렇게 체포되고 처벌받으면 마약을 끊을 수 있게 될까? 아무래도 뭐 특성상 다른 범죄에 비해서 뭐 거의 재범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경찰서에서 3번을 구조시켰는데 또다시 사건이 들어왔거든요. 결국에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약으로 인해서. 하도 약을 많이 하니까 몸이 망가질 만큼 망가져서 자기 스스로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고 이제 뭐 국가기관이든 병원이든 주변 가족에서든
이제 그런 거를 좀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는 않아요.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겁니다. 국내 유일 마약 사범 전담 수용동이 마련된 부산교도소. 이곳에선 처음으로 수감자 대상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벌과 치료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한 첫 시도. 언론엔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놔두면 계속 이제 시간이 멈춰. 이게 길게 다가왔던 이 여정을 한번 이제 되짚어보고 내가 느꼈었던 소회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시간들이 나한테 조금 가장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는지 뭐 어떤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출소 3일 있으면 제 아버지 기일입니다. 그 기일을 3번도 못 모시는데 한 번 더 뭐 불효를 할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서 얼마 전 밖에 후배들이 저한테 편지가 오더라고요. 만기 날짜가 언제냐고 기다려 데리러 가겠다고. 그래서 방 식구들 보는 앞에서 편지 바로 찢어버렸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교육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방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이제 교육이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치료고 재활인 겁니다. 우리가 정신과적 장면에서 할 수 있는 한갈망제, 이 약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실제적인 내 내면의 지혜를 여러분들을 슬기를 찾아주는 이 노력을 치열하게 저희가 했고 범죄로만 치부됐던 여러분들의 이 중독의 마약류 중독의 이 질환을 어떻게든 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42년 됐어요. 42년이요? 네. 저는 이때까지 마약 교육을 전가적으로 받았습니다. 한번 돌아오면 40시간, 80시간 받았는데 이렇게 저희 마음을 올리고 머릿속에 남는 거는 이런 교육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이런 교육이 정말 15년, 20년 전에 있었으면 정말 단약하고 치료한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1년 364일을 자라다가도 하루 어그러지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부터 그냥 막 무너지는 건데 이건 이음이기 때문에 그 365일을 계속 이어가면서 내가 회복을 해야지 이 질병을 관리를 해야지 라는 거를 인식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어나갈 거냐 하면은 혼자 그냥 똥 마려운 거 참듯이 막 참는 게 아니라 이런 도움의 손길도 있고 저런 공동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공동체적으로 느끼면서 어려울 때 손도 내밀고 또 어려운 사람 손도 이끌어주면서 이렇게 매일 이어갈 수 있구나라는 거에서 그것이 이 치료 프로그램과 그 전에 그냥 명령으로 받았던 저희가 단순한 40시간, 80시간 이런 프로그램의 차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마약 사범 대상 교육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회성 강의 중심의 형식적인 교육은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재활 프로그램은 달랐습니다. 수감자의 단약 의지가 상승, 효과성이 검증돼 다른 교정시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일방적인 지식 정보, 교육에만 치중이 됐던 겁니다. 이런 정보를 처음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만큼 없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에서 이때 브레이크를 거는 갈망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스톱을 해야 되는 이런 힘을 길러주는 게 됐던 게 가장 큰 여기에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따로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제 삶을 따로가 이제 합쳐져는 역할을 하는 거죠. 12주 과정을 거치고 단순한 형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법과 치료, 재활, 사회 복귀까지 연계해 회복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누구나 다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말기증 가서 모든 걸 다 잃은 다음에 그때 후회를 하고 치료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좀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법의 문제가 됐을 때가 가장 빠른 시기예요. 그리고 그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은 재범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이제는
단속은 단속대로 하면서 치료를 활성화해서 재범을 예방하는 쪽으로 가야죠. 전 세계가 그렇게 가는데 우리만 안 가고 있었거든요. 마약류 중독 치료를 수행하는 유일한 공공의료기관. 지난해 이 병원은 마약 중독 환자 190여 명을 치료했습니다. 이게 빈 방입니다. 매년 적발되는 마약 사범이 2만 명인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여기 병상은 어떤 병상입니까? 이게 다 중독 병상이에요, 전부. 입원 병상 40개도 다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겨우지가 아니고 교통이 편하다면 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항상 일정을 내릴 텐데 저희 쪽에는 아주 마음을 잡고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 병원이 갖고 있는 큰 문제점. 현재 마약 중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은 전국에 2-3곳뿐. WHO에서는 중독 환자들은 자기가 피로를 느끼는 즉시 빨리 치료를 받게 해줘라 라고 지금 권유를 각 회원국들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대도시에는 이런 치료 인력을 갖고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병원이 없고 여기가 이제 또 겨우지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의료진이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명이 있어야 되는 병원에 저하고 1명 더 있고 그 중독 전문을 하는 사람은 저 혼자 원장이 뭐 행정도 하면서 그 환자 진료도 하면서 외래도 보면서 뭐 이런 인터뷰도 하면서 뭐 국민 홍보도 하면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역부족 오버로딩이 걸린 거고요. 김해의 한 사설 마약 중독 재활센터. 부산 교도소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수료한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곳을 거쳐간 사람은 120명. 재발한 입소자는 단 2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편지들이 내한테 계속 옵니다. 교도소에. 교도소 계속 옵니다. 한부식 소장도 과거 마약 중독자였다가 회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회복자가 멘토가 돼 중독자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술을 할 때쯤 사람이 눈빛이 달라지가 있습니다. 벌써 질문하는 그게 달라져야 원장님 내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장님 내 좀 도와주소 이런 사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니는 일단 출소하면 내가 데리러 올게. 출소하자마자 나오는 걸 내가 데리러 가야 딱 데리러 가면 벌써 야간 애들이 와 있습니다. 니 저 차를 타든지 내 차를 타든지 선택해라. 저 차 타면은 약하는 거고 내 차 타면은 회복하는 거다. 선택을 합니다. 해가 온 친구들이잖아요. 얘기 듣는 애들이. 하지만 공공재활센터 중 합숙 가능 시설은 단 3곳뿐. 집중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신병원에서 1년을 치료받은 사람이 집으로 바로 가야 바로 가면 6개월 안에 재발할 확률이 65%입니다. 우리 같은 리본하우스나 다르크 같은 시설에서 거치가지고 집에 간 사람들은요 1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20%밖에 안 돼요. 마약의 확산 속도가 감시와 처벌 속도를 앞지르는 지금, 어쩌면 우리는 곧 통제 불가능한 사회를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단순히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처벌 규정이 있는 나라도 별로 없고 처벌 규정이 있는 나라에서도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그게 거의 사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은 투약자가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 잡아가두기 시작하면 교도소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상당수의 주가 그냥 단순 투약을 하는 처벌 조항이 있지만 그 사람들 교도소에 갖다 넣을 수가 없거든요. 교도소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임계점에 달했다는 거는 결국 대한민국도 단순히 투약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수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손을 놓아야 되는 수준이 언젠가는 올 것이고, 그게 어찌 보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속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중독의 고리를 끊어야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약 중독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전문 치료기관과
재활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마약의 유입과 확산, 그리고 재범의 반복이란 구조 앞에서 중대한 선택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면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는 늦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희망의 집에서 여기 여기가 10방이지. 그럼 이게 최소 2명, 많게는 4명까지는 다 나와요. 4명까지. 이제 밤에 야간 근무자 한 사람 말씀드려요. 지금 어느 정도 회복해서 이제 도시로 나가서 사회를 살기 지금 훈련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잘 관리해 주고